20세기 초 미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의 이면에는 어둠이 존재했습니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 한 남성의 이름이 미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버트 피쉬, 역사상 가장 기괴한 범죄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기록을 통해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탐구합니다. 알버트 피쉬는 1870년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트라우마와 학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사망한 후 그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고아원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으며 어린 피쉬는 이곳에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후에 이 시기가 그의 비정상적인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 집안을 꾸렸지만 내면의 어둠은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금주법 시대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대도시들은 범죄와 빈곤으로 몸살을 앓았고 경찰 시스템은 아직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실종 아동 사건들이 빈번했지만 많은 경우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은 범죄자들에게 일종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피쉬는 이 시기에 집안의 가장으로서 6명의 자녀를 키우며 평범한 시민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피쉬는 1920년대 중반부터 여러 주를 떠돌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직 광고를 통해 가족들과 접촉했고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온화한 외모와 정중한 태도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백발의 노신사처럼 보이는 그는 사회적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기록은 그가 최소 15년간 여러 주를 이동하며 활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미해결 실종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1928년 5월, 뉴욕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살 소녀 그레이스 버드가 실종되었습니다. 피쉬는 그레이스의 가족에게 프랭크 하워드라는 가명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생일 파티에 소녀를 초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순진한 가족은 이 정중한 노신사를 믿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날 이후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프랭크 하워드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레이스의 실종 이후 버드 가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딸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수소문을 다니며 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을 미제로 분류하려 했지만 버드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지역 사회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1934년 11월, 버드 가족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경찰조차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발신자는 그레이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행위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마치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듯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알버트 피쉬를 체포하게 만든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형사 윌리엄 킹은 편지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편지 봉투에 남아있던 미세한 흔적들을 분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편지지의 특성, 필적, 그리고 봉투에 찍힌 소인을 단서로 범인의 위치를 좁혀갔습니다. 수주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킹 형사는 뉴욕의 한 하숙집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알버트 피쉬라는 65세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체포 당시 P씨는 놀랍게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P씨의 체포 소식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하숙집과 관련 장소들을 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수사관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P씨는 신문 과정에서 놀랍게도 자신의 행위들을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그를 감정했고 나중에 정신질환을 진단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망상과 자해 행위, 그리고 극단적인 성도착증을 보였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그의 몸에서 발견된 29개의 바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935년 3월, 알버트 P씨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P씨의 정신 이상을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만큼 충분히 정신이 온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 정신과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은 10일간 계속되었으며 미국 법정 역사상 가장 기괴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단 1시간의 평의 끝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936년 1월 16일, 알버트 P씨는 뉴욕 싱싱교도소에서 정기이자 처형을 당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까지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의 사건은 범죄 심리학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연쇄 범죄자의 심리 프로파일링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P씨 사건은 FBI 행동과학부 설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법 집행기관들은 아동 보호와 실종자 수사에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알버트 P씨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범죄 심리학과 법의학 교육의 중요한 사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현대의 아동 보호 시스템과 실종자 신고 체계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로부터 배운 교훈의 결과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둠을 직시함으로써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기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